이제 그 부동산이 이제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계속 상승세에 있고요. 그러나 한국은행은 금리를 뭐 동결하거나 낮출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식시장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근데 어쨌든 다 모든 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이 상황, 이 상황에 맞춰서 정부에서 내놓는 이런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이거 하나만 떼어놓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또 금리, 주식시장이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제일 이게 좀 이 혼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약간 이게 인지 부조화가 있죠. 이게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 근본적으로는 제로금리예요. 저는 제로금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개인적으로. 금리가 낮은 거에. 아니 제로금리나 왜냐하면 금리라고 하는 게 모든 그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모든 것들의 가치를 산정하는 밸류에이션의 출발점이 금리거든요. 근데 금리를 갖다 제로금리로 만들어 놓으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아무거나 무한대의 밸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0으로 뭘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라고 하는 거는 자산의 디스카운트 레이트, 할인율인데 할인율을 0으로 해놓으면 모든 자산은 무한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상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유럽도 받고 일본도 받잖아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금리 10년, 20년 했지만 경제가 살아났냐? 안 살아났잖아요. 안 살아나고 대신에 자산 가격들만 엄청 올라왔잖아요. 근데 왜? 제가 보기에는 결국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는 뭐 필부고 중앙은행 워낙 이론적으로 대가들이 하셨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적정금리라고 하는 게 있을 거다. 최소한의 실효금리, 실질금리라고 하는 게 금리라고 하는 게 돈의 가치인데 돈이라고 하는 게 아무런 가치가 없으면 그러면 우리가 노동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우리가 일을 해갖고 집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해갖고 우리가 주식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일을 하면 우리가 월급을 받잖아요. 돈을 받잖아요. 근데 돈의 가치를 이렇게 형편없이 만들어버리면 거꾸로 얘기하면 노동의 가치를 이게 망가뜨리는 거거든.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서 뭐 전셋값도 마련할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이래야 정상적인 사회잖아요. 근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월급을 받는데 그 월급의 가치는 점점점 없어져.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한 적정금리, 실효금리, 실질금리는 가져가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경제도 더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야 어떻게 보면 좀비 기업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또 뭐 망하고 또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뭐 anyway 지금은 이상한 금리다. 이상한 금리를 갖고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고 근데 이런 그 저금리도 아니죠. 제로금리 체제 하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라도 밸류가 있는 것들은 자산의 가격이 무한대로 가도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올라갈 수 있고 주식도 아니 경제는 나쁘고 기업들은 돈을 못 번다는데 왜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거야? 그건 말이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지금 기조는 우리나라에 어떤 공감대는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집값이 올라가서는 다 못 사겠다. 네? 그러니까 뭐 그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는 국회의원들이나 정부 고위 관료도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동안에는 뭐 하려고 그러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려고 하는 신용으로 하신 건지 하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나온 세금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이번에 나오는 그 조세 정책이나 이런 건 좀 세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국민적인 압력이 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집이 여러 있는 국회의원이나 집이 여러 있는 고위관료도 해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어쨌든 부동산으로 계속 돈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좀 안 되겠다.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는 저는 돼 가는 것 같아요.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도 이제는 잘 안 속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럼 주식시장에는 어떨 거냐. 그럼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얘기죠. 왜냐하면 부동산이 억제가 된다는 거는 그렇죠. 이 많은 돈들이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제가 주위에도 이렇게 돈 많은 친구들이나 보면은
돈을 은행에 예를 들면 100억, 200억 넣어놔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금리가 별로 낮으니까. 금리도 낮고, 그 다음에 그 종합소득세 내잖아요. 그러면 반은 또 세금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 다 건물 사요. 꼬마 빌딩 이런 거. 그러니까 제가 보면 머리 안 아프거든. 근데 그 건물에 그 우리가 얘기한 이제 그 캡 레이트라고 하는데 자본환원이라고 그러는데 캐피탈라이제이션 레이트라고 하는데 캡 레이트를 보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내가 건물에 100억짜리가 있어. 근데 내가 임대 소득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야? 네. 이 개념인데 그게 보면은 뭐 캡 레이트가 형편없이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사. 왜냐면 머리 아프니까. 머리 아프고 은행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내가 뭔가 이 돈을 어딘가에 박아야 돼. 근데 주식은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다 돈 있으면 그냥 저 부동산 사는 거야. 건물 사고 막.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만약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이 세제 이런 것들이 강화된다. 그럼 오케이, 너 돈 많으면 사. 근데 보유세는 제대로 내야 돼. 왜? 근데 저는 이제 보유세를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정부라고 하는 게 공공재를 제공하잖아요. 도로도 해주고, 뭐, 또 상하수도도 해주고, 그리고 뭐, 안전하게 살라고 국방도 해주고, 뭐, 이런 공공재를 계속 제공해 주니까, 그런 상태에서 내가 뭐, 건물을 갖고 있다든지,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야죠. 그래야 국가가 돌아가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근데 그게 좀 불편하고 많이, 그동안은 이제 편하게 온 거지. 예, 편하게 왔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지. 그러면 그 돈들이 좀 머리가 아프더라도 주식으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지금과 같은 부동산 규제가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럼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사실은 그 버블에 대한 논란이 있잖아요. 주식 시장이. 네. 그러면 그거와는 별도로 현재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더 네.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버블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은 버블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그 밸류에이션 잣대, 그러니까 수익 가치나 자산 가치 이런 개념으로 보면은 미국의 나스닥이나 소위 얘기해서 그 빅텍 주식들 그런 것들은 굉장히 그 버블이 있다고 봐야죠. 뭐 미국의 나스닥이 10배 올랐더라고 보니까 지수가. 몇 년 동안요? 2008년 금융위기. 2008년 이후로. 보니까 S&P는 한 5배쯤? 4배, 5배 올랐는데, 나스닥은, 나스닥 100 지수. 그거는 1000에서 많이 넘어갔으니까 10배 올랐더라고요. 버블이 이긴 거죠. 그렇지. 버블이 이긴 거죠. 근데 코스피도 버블이냐? 그럼 제가 보기엔 코스피는 우리 지금 10년 동안 2000포인트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닌가요? 뭐 몇몇 종목은 좀 밸류에이션이 높아요. 근데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코스피를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네. 삼성전자를 빼면 네. 지수는 더 확 낮아진다고 하던데요.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삼성전자도 코스피 안에 들어가 있는 주식이니까요. 그걸 포함해서 아마 우리나라 코스피의 밸류에이션이 당연히 나스닥 이런 것보다는 훨씬 낮고 그 다음에 이머징 국가 중에서도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피가 버블이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그러니까 몇몇 종목은 버블이죠. 몇몇 종목은 이제 전통적인 가치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전통적인 가치라는 게 이제 수익 가치. 수익 가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제일 쉬운 게 PER이죠. 뭐 PER이나 ROE 이런 것들, 캐시플로우, 뭐 이런 거, EV to EBITDA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또는 자산 가치, 뭐 PBR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몇몇 주식들은 버블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바이오 주식이나 뭐 빅텍 주식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것도 또 그 나름대로의 시대 정신을 반영하니까 뭐 혁신의 가치를 생각하면 꼭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코스닥도 지금 많이 오르긴 올랐죠. 사실 1200이면 코스닥 150 지수가 1200. 그러니까 저는 이제 코스닥 지수를 보는 게 아니라 코스닥 150 지수를 보는데 그게 지금 1200인가? 그렇죠. 1200. 근데 그게 아마 700이 깨졌다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갔네.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 근데 그게 3년 전인가?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코스닥 부양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 정책적인 그때 이제 코스닥 벤처펀드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때 이게 지수가 제가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1700, 1800까지 올라갔던 지수거든요. 네. 그랬다가 기대감으로 올라갔다 부러졌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온 거라서 고점하고 비교하면 뭐
아직 여기가 버블이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 한국의 이 주식시장이 그게 문제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부동산처럼 정말 계속 쭉 상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진짜 미국 주식시장처럼 계속 우상향으로 간다든지 뭐 간혹 이런 게 있다 하더라도 근데 한국은 갔다가 쭉 내려왔다가 또 쭉 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곤한 거죠. 눈치를 봐야 되고 피곤하죠. 타이밍을 잡게 되는 거예요. 장기 보유가 어렵죠. 장기 보유했다는 바보 돼 버리니까. 그게 이런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구조적인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시장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시장은 크게 보면 글로벌 자본 시장에 하나에 편입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월드 인덱스, 전체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에서 보면 한 2% 좀 안 돼. 1점 몇 프로야. 2% 좀 안 돼.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조그만 중소형주가 삼성전자가 우르르 빠지는데 얘 혼자 올라갈 수 없고, 그러니까 결국 대세를 따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머징에 우리가 들어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글로벌리로 보면은 MSCI 월드 인덱스가 있고, 그 다음에 FTSE,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후지 월드 인덱스 있어요. 근데 우리가 FTSE 월드 인덱스에는 선진국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MSCI 월드 인덱스에는 우리가 이머징으로 분류가 돼요. 근데 저는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한 7, 8년 전인가?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면, 코스피 200 지수가 그때 엄청 좋았거든. 네. 코스피 200이, 참, 이 불행한 일, 좀 안타까운 일인데, 얼마 전에 이제, 뉴욕 그 거래소에서 코스피 200 지수를 그냥 상장 폐지해버렸어요. 아, 왜요? 네? 왜요? 모르겠어. 근데 뭐, 들리는 얘기로는 뭐, 삼성전자 한 종목 비중이 너무 높아서 그랬다 그러는데 난 아닌 것 같고, 한 7, 8년 전만 해도 코스피 200 지수가요, 전 세계 단일 품목으로서는 파생상품 시장에서 거래량이 제일 많은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1, 2위를 했거든. 대표 지수였거든. 네. 그러니까 MSCI라고 하는 게 모건 스탠리 캐피탈이잖아요. 걔네들도 그 지수를 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와서, 걔네들이 사실 넣고 싶어 했어요, 걔네들이. 걔네들이. 그래서 왔는데, 우리나라하고 협상을 했는데, 걔네들이 요구했던 게 하나는 이제 외환의 자유화, 외환 시장 자유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코스피 200 지수를 돈 내잖아요. 그래요? 그럼요. 우리가 거기 편입되면은? 아니, 그게 아니고 코스피 200 지수를 누가 쓰면 돈을 내야 돼요, 거래소에. 그죠. 이제 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네. 그리고 우리도, 예를 들면 우리가 MSCI 지수를 쓴다. 네. 그럼 우리 거기다 돈을 내야 돼요. 근데 이제 걔네들은 그거 그냥 좀 쓰고 싶어 했지. 근데 결국은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이제 하나는 뭐냐면은, 뭐 이 지수의 사용료 문제도 있었고. 근데 내가 보기엔 MSCI는 모건 스탠리 캐피탈은 이 지수를 공짜로 쓰고 싶었던 게 더 컸던 것 같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 외환의 자유화라고 하는 게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NDF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데이타임에서 한국 시장에서 거래가 되잖아요. $1가, 네. 달러원이. 그리고 그거는, 실제 실물을 주고받잖아요. 근데 해외 쪽에는 NDF, Non-Delivery FX죠. 그러니까 이거는 $1를 만기가 됐을 때 $1를 이렇게 실물을 주고받는 게 아니고 그냥 정산만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원하기에는 24시간 필요할 때 내가 $1 환율을 매매할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였거든. 근데 이제 우리 정부는 IMF 구제금융의 이 트라우마가 너무 큰 거예요. 외환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나중에 IMF 같은 게 닥쳤을 때 우리가 죽는다 이런 게 힘들어서. 근데 저는 생각에 이미 우리가 외환을 컨트롤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글로벌 펀드 플로우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갖고 있는 외환 보유가 4천억 프로니까 외환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우리가 선진국으로 들어갔으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많은 변동성을 안 겪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머징 마켓 지수에 있기 때문에 왜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파느냐? 한국의 펀더멘털이 나빠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머징 마켓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브라질, 터키, 남아공, 아르헨티나 이런 애들이 흔들 때마다 우리도 따라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그 아쉽게 생각하는 게 그래서 MSCI가 자체 지수를 만들었어요. MSCI 코리아 인덱스라. 아, 그래요? 네. MSCI 코리아 인덱스를 만들어서 글로벌 펀드 자금들이 이제는 벤치마크를 코스피 500으로 안 써요. MSCI 코리아 인덱스를 써요. 그리고 그게 상장돼 있어, 뉴욕에. 지금은 거래량이 훨씬 많아요. 퍼포먼스도 더 좋아.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 200 지수는 죽어버린 거죠. 이제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건 이제 과연 우리가 외환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굉장히 큰 공무원들의 어젠다인데요. 저는 시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외환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근데 이제는 내가 보기엔 MSCI가 굳이 우리를 선진국으로 넣고 싶어 할 것 같지 않아. 근데 우리가 선진국 시장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코스피가 변동성을 크게 안 겪는다는 거죠.